정고점을 넘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이미 빠졌다 하더라도 또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격이 정고점을 넘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사도 됩니다. 네, 주목해 보셔라. 그리고 언젠가부터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선호하는 일명 얼죽신, 얼어 죽은 신축이 시장 구조를 타고갈 만큼 변수로 부상했는데, 뭐 옛날에 사실 신축 사람들이 좋아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진 걸까요? 이건 최근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저는 이제 리서처잖아요. 한국갤럽이랑 이제 주거실태 조사를 국토교통부랑 많이 했고, 거기에도 나오는 얘기고, 제가 뭐 PDS 개발이나 대우건설하고 미래주택 개발조사라고 하는 것을 한 20년 가까이 진행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이제 발표가 나올 텐데,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김 작가님은 어렸을 때 아파트 사셨어요? 단독 사셨어요?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주택 살았고, 단독주택 살았고, 한 5학년, 6학년 때부터 아파트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연배가 아래시니까 네. 반반 섞여 있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아파트 살았어요. 네, 그 전까지는 단독 주택 아니면 다세대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단독 다세대 빌라 살던 분들은요, 아파트에 살면 좋고 살지 않아도 진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독이나 다세대 빌라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아파트 세대가 있어요. 정확하게 아파트가 언제 많이 생겼냐면은 70년대 후반,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세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살던 이제 친구들이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세대예요. 그래서 아파트 이외의 주택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0년대생, 90년대생들이 아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간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분들이 살았던 아파트들이 지금 다 재건축을 했어요. 70년. 그러니까 이제 새 아파트에 살아본 사람들이 또 한 2분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새 아파트 살아본 분들은요, 구축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살아봤기 때문에 이 구축 아파트, 새 아파트가 비교가 되잖아요. 큰 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세대 아파트는 이제 반포주공 1단지 이러는 게 1세대 아파트고, 지금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게 2세대 아파트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아파트가 3세대 아파트인데, 3세대 아파트를 경험하면은 1세대는 못 가고요. 공짜로 살라 그래도 못 살아요. 2세대 아파트는 재건축 이슈가 없으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3세대 아파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결국은 그 아파트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이사를 하거나 첫집 마련할 때 다세대 빌라는 아예 고려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또 완전히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로 가는 수요는 심지어는 인구가 줄어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한동안은. 사람들이 더 선호할 것이다. 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파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수요자는 이런 신축 프리미엄에 좀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며 장기적인 보유 관점에서 뭘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신축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이고 공급은 한정이 돼 있고 앞으로 공급은 더 어렵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공사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고요. 옛날보다 더 좋은, 더 높은 수준의 아파트를 희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상품순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건축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가장 저렴하게 신축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청약이에요. 청약이 제일 쌉니다. 제일 쌀 수밖에 없고, 왜냐면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하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정말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 신축하시면 됩니다. 제일 싸고요. 왜?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비싼 이유가 아파트 건축 비용도 비싸지만 땅값 자체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건축 비용이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이면은 아파트 건축 비용은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9천만 원은 땅값이란 말이죠. 근데 3기 신도시는요, 땅값이 그냥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그만큼 쌉니다. 토지 조성 원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비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아파트라고 보시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기성세대들 한번 갈아타시는 분들은 이미 집이 있으실 거잖아요. 좀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확실하게 정비 사업이 될 것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조금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은 몬테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서울에는 없지만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들이 있거든요. 미분양 난 것들은 할인 분양을 가끔 합니다. 어차피 서울 올라오실 분들이 아니고 실거주하셔야 될 분들은요, 지방의 핵심 입지에 미분양한 것 중에 할인한 분양하는 것들도 그거보다 싸게 이제 앞으로 공급할 수 없거든요. 싸게 공급한 거에 또 할인 분양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려보시라고 보통 제안 드리죠. 예,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역 얘기가 나와서 또 리서처 출신이시니까 서울 아파트 매수와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좀 높은 잠재력 가진 3개 지역, 서울 전체에서 좀 꼽아주신다면 좀 어디가 좀 좋을까요? 서울에서요? 네, 서울에서 뭐 1기, 3기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서울에서 네. 지금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샀을 때 나중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게도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제일 비싼 거 있죠. 제일 비싼 것들이 제일 많이 오를 거예요. 이거는 뭐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있는 분들한테는 늘 추천하는 게 뭐 많은 전문가들이 학부정 현대를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 언제 사도 오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10억대였어요. 지금 70억대가 됐거든요. 압구정이 10년 전에 10억이었어요. 10억대 중후반이었었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압구정 현대를 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런 것들은 그냥 능력 되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이라든지 반포라든지 뭐 잠실이라든지 뭐 용산에 있는 뭐 동부이천동 뭐 이런 데들은 어쩔 수가 없는 입지이고요. 그건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지금은 좀 저렴하지만 그래도 내가 산 가격보다는 좀 많이 올라갈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희망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수요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풍선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이클이라든지 규제 전국에 있을 때마다 위축됐지만 풍선 효과 통해서 회복이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회복의 의미는 뭐냐면은 정고점을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파트 중에는요, 반은 정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뭐 실고주용이라고 하면은 사줘도 되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가격이 올라갈 걸 희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은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보시면 되냐면은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정고점을 넘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이미 빠졌다 하더라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건 비쌀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아직 정고점을 넘지 않은 아파트 중에서 정고점을 회복하는 게 매매가 있고 전세가 있단 말이죠. 전세 가격이 정고점을 넘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사도 됩니다. 네, 전세가를 주목해 보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가가 아직 안 올랐어. 네.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 올린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아직 풍선 효과가 안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서울 여쭤봤으면 경기도 내에서는 또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클 텐데 투자자들이 좀 지역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뭐고 향후 주목해야 될 경기도 지역이 또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좋은 이유가 중심 입지예요. 배후 수요지가 있어요. 경기도하고 인천이라고 하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하면은 테두리에 인기 없는 지역들 빼고는 수요가 있고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근데 경기도하고 인천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끝지역이에요. 끝지역이기 때문에 대기 수요나 배후 수요지가 없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중심지인 입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 좋은 입지로 둘러싸여져 있죠. 분당도 제일 비싼 데 아닌가요? 그렇죠. 분당 이런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강남이나 용산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돼요. 솔직히 빠지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이거 빼고 제 얘기를 할게요. 올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기도 F4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강조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과천, 성남, 그다음에 광명, 하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천, 분당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다음 풍선 효과로 광명하고 하남이 오를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새 아파트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남에서는 새 아파트가 이제 하남 교산밖에 없어요. 이제 분양할 것들이. 그래서 그거 좀 노려보시면 아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남을 허점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광명은 다 돼요. 왜냐면 좀 다행히 광명이 지난 5년 동안 뭘 했냐면은 광명 뉴타운, 철산동 재건축 이런 거 해가지고요. 새 아파트를 단기간에 많이 공급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기간에 몇만 세대를 공급하다 보니까 시세가 눌렸어요. 이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100% 올라가거든요. 공급이 많았다. 예, 입주장 끝나면 다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선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하남보다는 이제 기존 입지 선택하실 때는 광명이 낫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아래 입지가 뭐 안양이라든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구리,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이런 지역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은 그 다음 풍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방 부동산 집값은 그럼 앞으로 좀 회복이 어렵나요?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가요? 지금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똥치게 되면은 답은 없고요. 그러니까 5대 강력시 정도만 더 좁힌다면. 예,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은 5대 5예요. 사도 되는 거 50%, 사면 안 되는 거 50%가 있다고 보시면 지방은 사면 되는 게 30%. 70%는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에 해당되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고정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지방은 고정 수요가 많으려면 확실한 일자리와 확실한 학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겹치는 지역들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드렸던 지역이 수성구였어요. 대구 수성구. 예, 대구 수성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한 30~40%가 빠졌거든요. 근데 수성구라고 하는 입지는 일자리도 너무 좋고 학군이라고 하는 아마 서울 제외하면은 넘버1일 거예요. 수성구가. 예, 그런 학군이었기 때문에 추천 많이 드렸는데 작년 초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한 3억, 4억, 5억 이 정도 올랐어요. 아,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올랐습니다. 다른 데 안 오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대구에 다 퍼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수성구에서도 안 오르는 아파트가 아직도 있습니다. 수성구도 핵심 입지가 있으니까. 그럼 수성구 핵심 입지에 가까운 지역들이 중구가 하나 있고요. 남구가 있어요.
남구와 중구, 특히 중구요. 중구와 남구 중에서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 입주할 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안 오른 게 있거든요. 저는 그 아파트까지는 오른다고 봅니다. 30%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구는 뭐 그런 지역들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광역시급에서는 저는 부산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부산이 인구가 꽤 많이 줄고 최근에 뭐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엑스포도 유치하려다가 깨지고, 또 저쪽에 그 가덕도 신공학도 진행하다가 또 청문회 받고 있고, 막 지금 또 시공사 안 들어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계속 시도는 하는 거거든요. 엑스포 다음에 또 시도할 겁니다. 가덕도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신공항이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산이 뭔가 일자리 지역으로서 뭐가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내 수요뿐만이 아니라 외국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북극항로라고 북극항로.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 뭐 그런 예, 얘기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참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쇄빙선이 3척밖에 없어요. 네. 러시아는 50척이 넘게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한 일이 뭐냐면은 쇄빙선을 40척을 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누가 수주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국이 갖고 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까. 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유럽 갈 때 이제 북극항로를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에다 만들겠어요? 러시아에다 만들겠어요? 북한에다 만들겠어요? 항구를. 만들 수 있는 항구는 부산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산 북항이 있고 신항이 있는데, 최근에 건설사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땅을 사고 있어요. 예, 뭔가 본 거지. 그러니까 항구 옆에다가. 예, 뭔가 느낀 거죠. 그들도 아는 거지,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쇄빙선 수주하는 것들도 일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 신항이나 부산 북항 같은 경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얼마나 규모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여기 관련된 배후 수요지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제일 좋은 입지가 해운대구랑 수영구, 뭐 남구 요 라인이 될 텐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제일 좋은 입지인데 최근에 조정이 됐고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에서는 좀 대구랑 부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예, 세종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관공서, 공공기관으로 생각하실 텐데,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세종시는요, 세종시만의 도시가 아니에요. 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청주, 공주, 천안으로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네. 일단 공주는 좀 논외로 하고, 천안, 청주, 대전의 공통점은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대전과 청주와 천안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곽 지역에 만들거든요. 그 외곽 지역이 세종시 테두리예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도 청와대도 내려올 거고, 국회 내려갈 거고, 법원도 갈 겁니다. 그거 플러스 알파가 있고, 첨단 산업단지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의 행복 중심 복합도시라고, 행복도시라고 하는 게 6생활권까지가 있는데, 지금 5생활권은 이제 그 컴팩트 시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 자율화 도시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뭐 자율주행차 움직이고 그걸 좀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계속 증가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세종시가 많이 조정이 됐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일자리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3년 내내 지속됐거든요. 근데 입주이 끝났어. 2025년도 4,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4,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세종시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도 관심 있게 보셔라. 특히 이생활권 많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심지거든요. 자, 그럼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요즘에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뭐 상승, 하락 여전히 또 혼동스러운 분들 계실 텐데, 거래량, 호가, 실거래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뭘 보고 지금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보합장인지를 지금 판단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는 상승장이라기보다는 보합장이고요. 평균은 보합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가고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서울 안에서도요? 서울에서도 한 10개 구만 올라가고요. 밑에 구는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노도강 금강구는 정지입니다. 정확하게 뭐 상승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지역별로 단지별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실수요가 지금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실수요가 많은지를 보셔야 돼요. 전세가 보셔야 됩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은 어김없이 매매가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전세금 올리기 싫으면 집을 삽니다. 그렇게 좀 그렇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 최근엔 또 반이 월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월세로라도 살고 싶은 지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 비중, 특히 월세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실이 많이 뜬 거, 많이 올랐다고 보는 것들이 매매가가 올라간 것도 봤지만, 월세가 2년 전까지만 해도 200만 원 전후였거든요. 네. 잠실이 그 30평대가 지금 400이 넘었어요. 2배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은 잠실이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좀 놀랍게도 잠실주공 5단지가 대장인데 2년 전, 3년 전에 20억이었거든요. 네. 지금 4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월세가 2배 오른 만큼 매매가가 2배 오른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매매가를 보시되 전세가랑 월세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전고점을 넘었는지입니다. 전고점의 기준은 2021년도 9월달, 10월달 시세를 넘었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 지역 공통입니다. 2021년도 9월달, 10월달 시세를 넘었으면은 그 지역은 실수요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규모의 공급이 없으면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얘기에서 전세가 지금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면서 구조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또렷해지고 있다는데 월세 비중이 커진 배경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전세가 없고요. 전세가 없다. 없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월세로 수요가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전엔 전세를 과세를 안 했어요. 지금 전세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굳이 전세를 고집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갭을 끼고 사는 경우들이면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과세까지 고려하게 되면 굳이 전세일 필요는 없는 것들이고 임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전세든 월세든 나한테 유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세가 증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들은 경제력으로 좀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돈이 부족할 거잖아요. 네. 그럼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임대차 2법이 있어요. 2년은 그냥 살고 다음 2년은 5% 상한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보통 4년 정도 삽니다. 그럼 4년 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시장가대로 올려줘야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월급으로 내 저축으로 대출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더 올려줄 수 없는 금액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내 애들은 아직도 학생이고 학원가를 다녀야 돼. 이런 경우는 이제 집주인과 합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증금은 못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월세를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월세 비중이 올라간 게 아니라 기존에 4년 동안 살았던 보증금 유지하면서 내가 월세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반전세 비율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임대차 입법에 의한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4년 만에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그것들이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원래 매입 자금 충당하는 갭 투자가 과거의 대표적인 정말 수익 모델이었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갭 투자는 많이 사라지나요? 이제 전세가 많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뭐 지금도 가능은 한 지역들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들은 아직도 가능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들은 가능할 텐데 아마 국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금 법이 상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통과되면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막 지적을 할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갭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지역들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럼 또 당연히 이제 조금 이제 갭 투자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전세 물량들은 갭 투자가 어렵게 되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 한동안이라고 해봤자 아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이제 뭐 입주 물량 내년도 그렇고 뭐 감소가 전세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도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전세가 없으면 월세라도 가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매매로 또 전환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해당 지역의 매매로는 못 가요. 왜냐면 그 지역에 살 수 있으면 벌써 사셨으니까.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데 매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임차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급 입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대치동에 살았었는데 대치동이 아마 아파트가 70%가 월세 전세였을 거예요. 근데 그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거기 살 수 없고 그 밑에 입지, 뭐 하남, 강동구, 분당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입지들의 매매가 좀 활성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 만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무주택자분들은 전세 연장, 주택 매수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거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임차 사시는 분들은 실거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입지에 왜 사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텐데 직장 출퇴근이면은 역세권이었기 때문에 살았을 것 같으면 좀 대안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지역의 학교, 학원가를 우리 애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대안이 없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대치동은 대치동 살아야 되고 목동은 목동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주인과 잘 좀 협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인지상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 좀 편의를 봐줍니다. 그래서 좀 임대를 조금 덜 올리는 걸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일부 월세 반드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한시적으로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아파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새 빌라 다세대도 괜찮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 말고 주변에 좀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들도 대안으로 찾아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죠. 그리고 아이들 문제만 아니면은 내가 출퇴근하는 것들만 감당할 수 있으면은 조금 하급지라 하더라도 내집매를 하시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죠.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는 뭐 매매를 추천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전세, 월세? 실거주. 실거주. 전세나 월세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건 사시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은 그 지역은 월세용이지 임대용이지 매매 투자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세는 워낙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월세를 추천드리죠.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치동의 다세대 빌라 월세는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이제 건물주들이 좀 있는데 일반 오피스 건물의 월세 수익보다 다세대 있죠.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 빌딩 월세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공실도 안 나고. 예,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더 유리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좀 정리한 질문 드려보면 공급 부족 문제랑 전세 시장 불안이 맞물려 더 큰 폭의 집값 상승이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올해 마지막 4분기 남았고 내년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매매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오르는 데는 오르고 내리는 데는 내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말씀드렸잖아요. 50%밖에 안 된다니까요. 서울에서도 올라가는 아파트들만 올라가고 있고 이제 올라가는 아파트가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10%였다가 20%가 됐고 30%가 됐고 이제 50%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에 대한 서울 아파트는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들은 오를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의 아파트가 오르면 오를수록 지방에서는 안 오를 아파트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예전에는 50% 정도였지만 지금은 30%까지 줄었거든요. 지금 지방에서는 사야 될 아파트가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좀 핵심 아파트들 미래가치 5년 후에 10년 후에 올라갈 아파트가 어떤 것들인지는 좀 관심 있게 공부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로 이제 서울에서도 서울과 지방도 양극화가 있었지만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건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똘똘한 채 정책을 밀어붙였다 보니까 이 양극화에 이제 촉진제를 해버린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둘 다인데요. 한국이 조금 더 가속화됐죠. 한국이 뭐든지 빠른 것 같아요. 경제 발전도 빠르고 배우는 것도 빠르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도 빠르고 아무튼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정책의 잘못도 좀 크다고 봐요. 똘똘한 한 채 정책을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정책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럼 똘똘한 한 채로 가라고. 대한민국밖에 없다고요? 없어요. 예. 다른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정책. 다주택 규제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놀랍죠?